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2부인데요. 당신이 짱! 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김한규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신 건가요? 그럼 네. 뭐 댓글에 엄청 올라왔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네. 김한규 왜 위원장 초청 안 해주냐고, 초대 안 해주냐고. 감사합니다. 성화가 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쁩니다. 뭐 예. 원외 인사라서 예. 이제 노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일단 지역위원장 최근에 다시 선임됐고 예. 전당대회 준비하느라고 지역위원회 개편도 하고 그건 다 끝났나요? 네, 끝났고요. 또 변호사 업무 복귀해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방송하는데 방송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세 가지 하다 보니까 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 회사에서는 그 방송하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오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예. 거의 없습니다. 일단 방송 나오는 것 자체가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변호사 개인이 얘기하는 게 또 회사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데 저희 사무실도 제가 첫 케이스라 또 지역위원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예. 제가 무시하고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복직이었나요? 휴직 상태였나요? 네, 그 뭐 당시? 그런 셈이죠. 예. 그 받아줄 때 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좀 고민하고 뭐 이런 흔적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흔쾌하게 받아줬습니까? 그냥 조용히 제 방에 가서 앉았습니다. 네. 야, 총선 때, 그 막바지에 네. 진짜 김한규 위원장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뭐 다스베이다도 그렇고 뭐 너무 뭐 네.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인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급상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얼굴이 좀 잘생겨서 그런가요? 아유, 뭐 그건 아니고 아니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부인하지 마시고 얼굴이 잘생겼다 그거 있고 또. 그러니까 박시영의 눈에 나간 게 첫 번째죠. 예, 첫 번째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가 확 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다스베이다 나온 게 사실은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방송에 나가서 이제 보니까 민주당 후보 같지 않은 기존의 민주당 후보 같지 않은 스펙과 경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에도 이런 후보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강남병 되지도 않을 때 나와서 이제 하느냐.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또 고맙게도 불러주시고 그런 점에서 약간 측은지심도 자극했던 것 같고 여하튼 끝까지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셔갖고 네. 정말 되는 줄 아니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방송에 이렇게 맛을 들이니까 첫 번째 방송보다는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방송 갈수록 그 진가가 딱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변도 네. 맞춤형으로 딱딱 나와가지고 방송 체질이신가요? 그때 다스베이다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예. 이 강동, 갑을 두 분이 나오셨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들 진선미, 이해식 의원이 근데 이제 김호준 총수가 3명이 나와야 된다고. 예. 근데 이제 강동에 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연락해서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갔는데 예. 그 두 분들은 되게 조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아슬아슬하니까 네네. 발언도 되게 조심하시고 했는데 저야 뭐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왔더니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제가 이제 박시영의 눈 하다가 이 박시영 TV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보셨어요? 한두 번이라도? 제가 세보니까 절반을 봤더라고요. 오, 많이 보셨네요. 네, 되게 많이 봤고 예. 저는 뭐 최강욱 의원 나온 것도 네. 정말 열심히 봤고 예. 개인적으로는 종편은요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한 번 빠진 게 되게 아쉬웠을 정도로 예. 두 번 보는데 아무래도 저도 방송도 하고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종편의 이유는 사실 최영일 평론가 때문에 살아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본인이 해법을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송 초보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딱 이슈가 있으면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이런 걸로 공격을 딱 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내공이 없어갖고 뭐 요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하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여의도에 어쨌든 여의도에 발을 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총선에 돌파는 못했지만 가깝게 지내는 정치인은 누구랑 뭐 좀 친하게 지내시나요?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친한 사람이 없어요.
좀 가슴 아픈 내용인데 아무래도 당 활동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하고 친할 기회가 좀 없었고 정말 친한 의원이 있었으면 당선될 때 공천을 주시지 않았을까 좀 싶고 예. 또 이제 같이 이제 후보자로 나왔던 이번에 초선되신 분들하고 선거 과정에서는 뭐 이래저래 교류가 있었는데 네. 되고 났더니 이분들도 이제 본인들 업무하기가 바쁘고 또 당 자체가 원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교류할 기회가 좀 별로 없고요. 가끔 그분들이 만나면 저를 보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미안하죠. 네, 사실. 그래서 아니 뭐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같이 후보다가 이제 본인들만 의원이 돼서 이제 어디를 들어갈 때도 그분들은 싹 들어갔는데 저는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막 뭐 쓰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교류를 못했는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여유를 갖고 아니 그게 네. 이게 액면으로 보면 네. 30대잖아요 얼굴이. 실제 감사합니다. 나이는 40대 중후반. 네네, 그렇죠. 74년생인가 네, 그러시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보겠어. 그러니까 약간 청년 정치인들하고 또 안 맞아요 나이가. 그렇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김남국 뭐 이런 세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네.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지금 네. 청년으로 묶이면 네. 되게 원내에 같이 모일 수도 있는데 74년이면 이재정 의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비슷하 같다. 같은 93학번이 이재정 의원 또 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아. 재수하셔갖고 이제 93학번이고 이제 그런 분들은 벌써 이제 최고위원 뭐 당대표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는 이제 원외에서 있으니까 네. 아, 그분들은 뭐 만나면 아니에요.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늦게 네. 스타트했어도 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김한규 위원장이라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갔다 해서 네.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 그때 총선 당시에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했으면 내가 당선될 수도 있었는데라고 생각되는 점도 혹시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뭐 사실 떨어진 이유에 엄청나게 많은데 좀 지르지 못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제가 선도해 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한 게 아닐까. 당시에 이제 강남 지역의 이슈라는 게 종부세, 예. 그다음에 재건축 이슈, 그다음에 뭐 교육 이슈, 네. 뭐 수시 확대, 네. 정시 비율 확대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다 불리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는 했는데 사실 상대방이 유리한 전장에서 싸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딱 새로운 이슈를 딱 내갖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 그랬으면 차라리 날 텐데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미 조금 늦었고 늦었어. 예.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예를 들면 한두 달만, 2달 정도만 전에 들어갔어도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근데 있었을 것 제일 같아요. 궁금한 거는 총선 때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총선 직후에 보통 이제 당에서 대변인이라든가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네. 뭐 헌칠하시고 이러시니까 대변인 이런 거 원외 대변인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요청이 안 왔나요?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만나면 제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 특별히 챙겨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 챙겨도 누군가는 쟤를 챙기겠지 아니면 혼자서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자. 이번에 당대표 바뀌면 혹시 네. 기회가 있을까요? 자, 네. 차기 당대표 나가시는 분들, 최고위원 네. 나가시는 분들, 김한규 위원장이 당직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차기 당대표께서는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 방치했네 너무. 그죠? 아 참. 전당대 관련해서는 뭐 전당대도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원내 그 의원들을 그 캠프에 쓸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렇죠.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외 인사들을 쓰는데 지역위원장도 못 쓰나요? 예, 원외도? 지역위원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음. 뭐 캠프에 들어가려면 지역위원장을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줄 서서 그런 걸 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지역을 일단 복원시켜야 되는 게 조금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줄 서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요번에는 지역위원장 새로 맡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요. 네. 이 제가 몰랐는데 가끔 이제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와서 이렇게 받아보면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나를 챙겨주려고 하나 보면 제가 사실은 출마를 해서 평소에 이제 친한 의원들이 없는데 네. 좀 전화번호는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네.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주 해야 챙기고 이러지. 네, 그래서 원외위원장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좀 전에도 뭐 슈퍼챗 쏘아주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일이 호명을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 올릴게요. 이철희 전 의원이 진행하는 뭐 타짜 출연하시던데 실제로 이제 방송 해본 소감은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고 그거 좀 많은 분들이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안 보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래요? 좀 문제인데 그게 SBS 자체가 아니고 SBS 플러스라는 네, 이제 네.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거고 초반에는 오히려 재방송을 SBS에서 해줬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방송 시간에 조선에서 트로트 채널을 합니다. 그거 트로트 방송을 쥐약입니다. 합니다. 그 쥐약입니다. 네, 그거. 딱 그 시간에 원래 그게 이제 미스터 트롯 했던 무슨 시간이고 요일이에요? 그게 목요일 저녁 목요일이죠? 10시인데 예. 야, 제가 목요일 날 예. 더 라이브를 11시쯤에 하거든 KBS. 네. 그때 그거 붙어요. 네. 미스터 트롯하고. 그래서 이제 더 라이브는 그나마 시청률이 잘 나올 때는 3~4% 나오고 안 나올 때는 2.8 이렇게 나오는데 네. 되게 많이 보는 프로예요.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는 게 바로 맞습니다. 미스터 트롯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시사 프로보다 나은 게 이거 재방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뭐 이렇게 재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처음에 김웅 의원하고 예. 이제 했어요. 검사 그래서 출신. 예, 예. 송파갑이죠. 송파갑의 김웅 의원이라서 저는 또 의원님하고 하니까 나름 이제 좋았는데 그분이 3번 하고 나서 그만두시고 그래요? 왜? 아마 좀 원외 인사랑 하는 게 좀 격이 안 맞다라고 주변에서 좀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바쁘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몰라 만약에 그런 이유 네. 때문에 만약에 격 때문에 그랬다면 단견이에요. 왜냐하면 네. 김한규 위원장의 네. 미래를 모르는 거야. 그 네. 양반이. 야.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순천에 출마했던 천하람 위원장이라고 젊은 친구가 있거든요. 통합당 쪽에? 예, 예. 대구 출신인데 이제 순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 3%를 얻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분이 또 잠깐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자체도 새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러느라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확실히 경험이 많아요. 그 친구 잘하죠. 예, 얄밉게 하죠 스타일. 예, 그러니까 2011년에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이 됐으니까 벌써 이제 9년 차 무선 그렇죠. 중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재밌는데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좋은 점은 실수를 해도 녹화 편집이 방송이- 된다. 재미없는데. 예. 그래서 한 몇 시간씩 녹화하고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제가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토론을 편집하면 그냥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발언을 이제 분량 같은 걸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네. 그만두세요. 저희 프로에 자주 나오는 걸로. 아니 오늘 어떤 방송 작가분이 연락이 오셔갖고 아니 왜 저희 프로 안 나오냐 박시영 TV 나오는 거 오늘 박시영 대표님 페이스북 보니까 있길래 연락을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 다른 방송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박시영 TV는 나가냐. 그 유튜브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박시영 그리고 제가 전개 입문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요. 나온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리상. 박시영 대표님이 불러주시니까 이제 나온 거고 다른 방송은 제가 조금 준비를 조금 더 하고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말씀 들으셨죠? 김한규 위원장님. 김한규 위원장님의 솔직한 얘기를 들으려면 저희 프로에 자주 나오실 겁니다. 다른 프로는 잘 안 나가겠다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 지역에는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당원들의 패배의식. 패배의식. 지금 이게 가장 큰 건데 강남 의뢰 전현 의원이 4년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 김성곤 전 의원도 갑에서 안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벨트 자체가 이제 초토화돼서 뭔가 해도 안 된다라는 의식이 후보들 자체 또 그다음 당원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만 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0석 될 때 안 됐는데 설마 이거보다 좋은 환경이 있겠느냐. 그러다니까 다음에도 또 안 될 텐데라는 생각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우리 김한규 위원장님은 다른 데 가면 무조건 되는 양반인데 여기 와서 왜 고생해? 다른 데 가시지?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그래도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는 내년 4월 7일 뭐 서울시장 보궐에 후보를 낼 수도 있고 당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당에서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선거 치렀고 선거 때도 많이 조명을 받으셨고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유재석 뭐 거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사모님하고 유퀴즈 저도 봤어요. 언더블럭이라는 프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지역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네.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되던가요?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그거 자체로 알아주실 거고 그 이후로 이제 방송들을 많이 하면 조금 더 기억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길거리 가도 예전에는 냉랭했었던 분들이 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뽑아줬다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인사하면 다음엔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예.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분쟁이 있던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로서 네. 이제 상대방을 이제 삼성동에서 만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 돼서 합의가 됐어요. 예. 그리고 딱 집에 가는데 변호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이게 방송의 효과가 있습니다. 좀 있기는 예,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다음에도 또 나오시라는 게 이게 립 서비스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아니, 해요. 근데 실제로 예. 스윙 보터들이 꽤 있어요. 네. 사실 인물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근데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 네. 그 애도와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네. 봤는데 지역에서 이제 현수막을 걸었는데 개인 명의로 네. 지역위원회 명의가 아니라 네. 그걸 이제 내걸었던데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되죠. 상당히 네, 네. 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당원들도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현수막들은 이제 시당에서 기본적인 그렇죠.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네.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 변형을 시키는데 저는 통상적으로는 굳이 제 이름을 넣는 게 좀 그래서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내는데 요번은 좀 그런 비난이 있더라도 제가 그냥 오롯이 받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님하고 인연이 아주 깊지는 않은데 뭐 시장으로서 또 민주당의 후보로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셨고 또 시민단체를 이끌으시는 변호사로서의 뭐 행적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추모할 만하다고 하고 그 추모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김한규 위원장님의 정치적 소신. 이게 원래 이제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건데요. 멋지네요. 대통령과 요즘에 여권의 지지율이 좀 네. 많이 빠졌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그런 거요. 뭐 훨씬 더 대표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체감하는 체감에서 느낌. 느끼는 거는 뭐 가깝게는 뭐 박 시장님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이 큰데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 자체보다는 뭔가 정부의 어떤 정책 수행 능력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좀 잘 해결하면 네. 지지율이 좀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겸손한 태도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네. 느낌이 좀 든 느낌도 좀 네. 있었잖아요. 만약에 국회에 입성했으면 네. 21대 국회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은 뭡니까? 저는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 하시는데 네. 저는 복지 문제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 격차, 사회 불평등 이런 원인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사회로 나와가게 된 계기였던 거기 때문에 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소득 재분배 정책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뭐 저소득층의 뭐 취업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네. 이제 시사인에서 진짜 뉴딜은 무엇이다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은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네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다. 네. 김경수 지사는 격차 해소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상당히 본인들의 그 복지에 관한 비전들을 제시하고 네.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에 관심이 많은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서 상당히 고무돼 있고 이런 논쟁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제가 뭐 언젠가 국회에 가면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고 수행을 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봅니다. 청와대 같은 데는 가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좀 시야를 좀 더 네. 지금도 넓지만 좀 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쌓고 싶은 뭐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도 있으셨습니까?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아, 있어요, 그래요? 청와대.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이게 정치에 관심 있어하는 이제 수많은 지망생들이 길을 잘 못 찾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나름
나름 남들보다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다라는 걸 존재를 보여주는 게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데서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 네. 더 우리가 김한규 위원장이 더 큰 정치인으로 돼서 네.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보면서 강남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부동산 정책이요.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분들 생각은 이 정책으로 가격을 뭔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경기 변동처럼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인 이제 가격 변동 곡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가격에 맞춰놓고 한다면 되게 어렵다. 좀 다른 목표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직장인들이 2.5년 내지 3년치 봉급을 다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우니까 30년이든 50년이든 분할 상환해서 모기지론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책이 되게 오랫동안 돼 있고, 물론 이제 뉴욕 시내 한복판에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자기가 거주하는데 살 수 있는 정책을 오랫동안 계속 달성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이 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3년 아니면 우리나라는 5년이나 7년 정도만 모으면 이거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을 거기에 맞추는 노력, 또는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자격 조건들을 좀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목표를 좀 더 만드는 게 눈에 더 보이지 않을까. 그냥 부동산 가격만 잡겠다라고 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남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자기가 대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획이 서 있는 거고요.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굉장히 뭐 세계들을 대목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 지금 혁신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개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좀 혁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두 가지 부분일 텐데, 뭐 하나는 뭐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뭐 상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이 너무 안정적이 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고령화되고 정치권이 확실히 고령화된 것 같아요. 우리 17대 때 이제 탄핵 이후에 젊은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전히 이제 주력 정치인이 되면서 당시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거의 4세에서 5세 정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 40대 후반이라 충분히 당의 중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리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40대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제 뭐 본인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박주민 이제 의원 같은 게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 이제 49인데 2011년에 나경원 의원이 당시 후보가 49이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당시에도 재선이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는 나경원이 어리다라는 얘기들을 별로 안 했어요. 이게 진보층에서만 어리다고 얘기하고. 10년 사이에 되게 나이가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많이 진보적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주 하원의원이 AOC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29의 최연소로 뉴욕주 하원의원이 된 분이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다음으로 트위터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진보 정책을 이분이 거의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는 오영환 의원이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좀 잘하더라고. 평가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나이만 어린 분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이에 걸맞는 좀 참신함과 역동적인 정책들을 내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비례로 들어온 분들은 다음에 지역구 공천도 받아야 되고 또 당이 되게
선수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당이 젊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여론조사 7월 셋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의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60대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리고 20,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통합당 지지율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설 정도로 별로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20, 30대 의원들, 20, 30대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당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방송에서 보니까 한 15년 정도 집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20년, 30년 집권을 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제가 40대인데 나름 매주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스터디를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요.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40대도 20, 30대의 정서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예. 그러면 50대, 60대 의원들이 과연 그 마음은 청춘이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미래통합당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나이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인 그래서 거죠. 제가 그 팁을 줬던 게 네. 당대표 뭐 후보들이나 네.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이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네. 단순히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으로 하여금 뭐 발표하게끔 네. 하는 것은 당의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청년 주간 같은 걸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가 네. 다음 달은 일주일은 청년 주간입니다. 딱 선포를 하고 네. 그때는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다 만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포터도 써내고 네네. 청년들이 원하는 얘기를. 그래서 의원들이 모두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알아가야지. 청년 문제는 청년 의원들이 뭐 얘기하게 해. 대학생위원회 얘기하게 하면 네. 자기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거든. 그러면 이상한 발언들이 나와 인터뷰 네. 하다 보면 황당한. 네. 그래서 전 100% 그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하고 이제 서울시장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후보를 결국은 내게 될 겁니다. 보면 서울시장 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님 서거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장 그렇죠.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고 네, 금기시. 예, 하지만 당원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겠죠. 그냥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게 제대로 된 네. 뭐 사과인지 제 생각에는 당원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을 갖고 네. 여론을 봐야 되는데 후보를 내야겠죠. 예. 예. 만약에 나온다면 결국 낼 텐데 어떤 자질을 지금 갖춘 인물이 사람을 떠나서 네. 서울시장에 이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잘한 면도 있고 또 아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자질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후보를 만약에 이렇게 경선도 치르고 뭐 추천할 텐데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조건 여성위원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박 시장님 일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여성위원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 잘하는 의원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건 남성이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고. 실제로 서울시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거는 전 아주 전면적으로 우리가 실력으로 승부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게 이제 여성 의원일 수도 있죠. 지금 뭐 박영선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 정말 다른 후보보다 자질이 뛰어나다고 하면 그렇게 당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분은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여성을 내는 게 꼭 정답이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거꾸로. 40대 젊은 정치인 중에서 어떤 능력이 갖췄다면 네. 과감히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원내만 해당되나요? 뭐 원해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본인 거죠. 나갈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서울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경험을 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 의정 경험이든 아니면 기초단체장을 하든 아무래도 이게 본인이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이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박주민 의원이 나오신다면 좀 지지를 해볼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김한규 위원장님 아니 서울시장 꼭 그건 뭐
그 많은 생각을 네. 하게끔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원외위원장들이나 원외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네. 원내들만 늘 네. 도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외부 인사도 막 데려오잖아요, 사실. 네. 만약에 김한규 위원장님이 정치계에 발을 안 들였으면 참신한 신인으로 해서 네. 막 데려와서 막 중책을 맡길 네. 수도 있고 뭐 도전장을 내라고 막 부채질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안철수가 네. 나왔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번 선거 져서 원외에 있다고 해서 움츠려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면 과감히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네. 그 이번에 전당대회 어차피 좀 치러지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박주민 의원이 등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들은 얘기로는 네. 내일 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할 텐데 박주민 의원이 등판하게 되면 전당대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리는 이제 혁신, 당의 혁신을 얘기하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당선되던 안 되건 뭔가 이제 당의 미래에 대해서 기존 후보들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꼭 박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젊은 정치인이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주민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그죠? 그렇죠. 박주민 의원도.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40대 후반 정치인들이 당에서 거의 뭐 다행히 이번에는 조금 더 젊은 정치인이 들어왔습니다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3선 정도가 돼야 뭐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농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네. 앞으로 정말 재선 때에 대선 도전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재선을 넘어갔고 3선 때 뭐 하려고 하면 이미 3선 정도는 굉장히 그 뭐랄까 타성에도 적고 권력의 맛을 너무 많이 알았어. 네. 사실은 그래서 재선 때 광역단체장도 도전도 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 유시민 전 장관도 뭐 그런 케이스지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너무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시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알잖아요. 그 시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전당대회 때 보통 지역위원장들 오더로 막 주지 않습니까? 대의원들한테나 당원들한테. 네. 하실 겁니까? 아니 안 할 겁니다. 요즘은 예. 대의원들이 뭐 지역위원장 오더 받고 투표하지도 않고 또 바로 고자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나름 이제 정치권에서 오래 있으면서 후보들을 알다 보니까 네. 우리 지역위원장이 이런 오더 내렸어라고 하면서 이제 고자질해갖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좀 원리 원칙을 좀 따져요. 예. 당원상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은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다고 하면 예. 뭐 당의 일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무위원회를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밥 먹으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물어봤는데 벌써 생각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 예. 자기 대선 후보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배울 게 많다. 네. 내가 저분은 잘 모르긴 하지만 대선 후보들요.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 굉장히 많잖아요. 민주당에. 네. 이 사람의 배울 점이 좀 이렇게 좀 도드라지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후보가 혹시 있습니까? 도드라질 정도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낙연 총리를 개인적 사석에서 만나고 저도 이제 일반인으로서 언론에서 보다가 사석에서 보고 약간 놀랐던 게 이게 본인이 생각이 없어갖고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 이제 본인이 처해진 위치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고충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갖고 혈기 있는 내 얘기를 뭐 강하게 얘기하고 반영시키고 나의 선명성을 보여주고 이루고 싶어하는 나이 또래인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연륜이 확실히 또 배울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근데 지금 이낙연 의원께서 네. 전 총리께서 어쨌든 지지율이 네. 최근 조사 오늘 네. 나온 걸 보면 조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네. 한 3개월 사이에. 또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무죄 판결 이후에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뭐 4.6%포인트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런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이낙연 의원이 지지율이 다시 좀 상승하려면 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당 대표가 돼야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석에서 뭐 개인만 저만 있었던 자리는 아닌데 본인이 당 대표도 아니고 지금 전직 총리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 대표가 되면 그때 가면 내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대비되는 게 이재명 지사는 선명한 자기 이야기를 소신 있는 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모습으로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내용 면에서 서로 대결하려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야 가능한 거고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안 하실 수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도? 이낙연 지사, 이낙연 의원도 당대표가 되면 뭐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시겠죠. 전당대회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뛰어든다는 전제하에 3파전인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판세가? 예측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거는 뭐 개인적인 호불호는 전혀 아닌 것 같고 호불호는 전혀 아니고 이낙연 지사가 확실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저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 이제 물어봤더니 당의 위기란 생각들을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일주일 내에 1-2주 내에 급속하게 당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안정적인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달 후에 이제 투표할 때 이런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 안정적인 당의 지지율을 돌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당원들의 심리를 가장 잘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혁신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바람 이런 면에서 박주민 의원이 뭔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저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고 상당수의 오래된 당원들은 좀 당의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지금 급하신 것 같아요. 마음 속에서. 네. 그래서 이낙연 대세론이 유지는 될 거다. 최근에 여러 뭐 어려움은 있지만 50% 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당대표 경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은 아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우고 싶은 면이 혹시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요? 예.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하는 방송에 나와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51대 49로 국민의 의견이 갈리면 자기는 과감하게 51을 선택을 한다. 49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그 대신에 그 51의 의견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지 나는 49의 의견을 두려워서 그 의견이 70, 80 정도의 다수 의견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승부사 같고 이 정치인 일반적인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정치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비난받는 거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배포? 뭐 이거는 저하고 너무 달라갖고 그거는 조금 배우고 싶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뜨지 않았지만 눈여겨보는 대선 잠룡들도 혹시 있습니까? 두 분이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고 아직은 나머지 분들은 좀 낮은 편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분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2018년도만 해도 저는 김부겸 의원이 다음에 대통령 되시는 줄 알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장도 해주시고 그리고 김부겸 의원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약간 폄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남이나 강남처럼 어려운 데서 떨어진 것 자체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김부겸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다른 운동권하고 조금 결이 다르지만 나름 소신 있는 되게 같은 방향으로 되게 올곧이 계속 오셨거든요. 저는 김부겸 의원이 지금 낮은 지지율이지만 저는 삼각관계 아니면 김경수 주사가 11월 달에 판결에 따라서 결국
뭐 4파전 내지는 3파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김부겸 네. 의원님하고 이게 뒷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궁계 일학입니다 원래. 어떤 면에서 군계일학입니다. 막 네. 팔 걷어붙이고 네. 굉장히 그 맏형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 양반이.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네. 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명확한 입장을 좀 드러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얘기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 네. 마음을 굳히면서 네. 그런 모습들을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여러 가지 지적받았던 것들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벌써 마무리인가요? 뭐 저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저기 지지자들한테 우리 김한규 위원장의 정치 철학, 정치 노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기존 후보들과 좀 다른 어떤 그동안의 경로로 이제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저는 뭐 누구보다 사실은 민주당 지지 어떤 당성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이제 제가 걸어온 어떤 스펙으로 좀 보여지지 않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조금 자리를 잡은다면 이제 저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좀 나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테까지 외연이 확장할 수 있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제가 혹시 국회의원이 못 되더라도 저처럼 좀 젊고 어떤 전문적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당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분들이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원들이 또 유권자분들이 이제 그래야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좀 능력 있는 정당. 예전에 보면 통합당이 어떤 도덕성에선 떨어지지만 능력 면에서는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거를 좀 깨고 싶어요. 우리가 도덕성만이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훨씬 앞서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점차 저 같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좀 정당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네. 통합당에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네. 걸려 있는 분이 9분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서 만약에 배지가 날아간다. 네. 재보궐선거를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 한다. 이러면 김한규 위원장 같은 분을 투입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권한이 없어서. 거기가 영남이어도 수도권에서. 네.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컨텐츠도 있고 네. 그 어떻게 보면 논리도 굉장히 명쾌하시고 설명력도 굉장히 좋으셔서 좋은 상품인데 어쨌든 대중들은 많이 아는데 네. 정치권에서 그 흐름을 잘 잇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에 박정희의 눈이나 뭐 다스베이드나 이렇게 네. 하는 거는 당원들이나 적적인 어떤 개혁성을 띄는 그런 지지자들은 많이 보시지만 물론 국회의원들도 보시긴 네. 해요. 근데 자기 선거가 코앞이어서 아마 많이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많이 아는데 김한규라는 상품을 국회의원들은 의외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모르세요. 실제로 중진 그러니까 의원들 그 정도로 만나면 반응이 있었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자기 예. 선거 치료인이라고 맞아요.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중진 의원들 만나면 대부분 이제 인사드리면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본인 선거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신경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어떻게든 김한규 위원장의 이 상품 가치를 당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지금 보니까 네네. 당에 이런 분이 있었다 총선 때. 네. 야 이걸 기회를 잘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과제인 것 같네요. 우리 네. 김한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한규 위원장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지지자들, 저도 뭐 인연을 맺었으니까 고민을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그 지지자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박시영님 힘 좀 쓰시라고. 제가 뭐 힘이 없어서요. 네. 끝으로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외이긴 하지만 나름 언제든지 제가 혹시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전문성을 갖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럴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네. 김한규 위원장님의 이 상품성, 이 실력, 이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도 머리를 좀 굴려보고요. 또 우리 당장 우리 프로그램에 좀 자주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무엇보다도 오래간만에 뵈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